대학교 여름방학 나는과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MT를 떠나게 되었다. 이곳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오래된 전설과 도시 괴담이 가득한 장소로 유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여행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반기는 것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한때 유명한 대가족의 집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이유도 없이 밤사이에 사라졌고 그 후로 이 집은 버려진 채무성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나서 서로의 방을 정했다. 나는 우연히 끝쪽 방을 배정받았고 여느 때처럼 별다른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갔다. 여름 밤은 길고 어두웠다. 시계는 밤 11시를 지났고 친구들은 대부분 벌써 잠이 들거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잠이 오질 않아 혼자 옆방에 있는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들어 창문을 냉큼 닫고 말았다. 이유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친구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문을 열었지만 복도에 아무도 없었다. 그냥 바람에 흔들린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비로소 이상함을 느꼈다. 무언가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나는 친구들을 깨워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친구들이 모두 다시 잠이 든 와중에 나는 혼자 복도를 걸으며 그 소리의 정체를 찾아보기로 했다. 복도 끝, 저 멀리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이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잽싸게 방으로 돌아가 친구들을 다시 깨웠다. 이번엔 다른 친구들도 내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는지 함께 그 정체를 확인하기로 했다. 복도를 다시 보니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은 장난이었냐고 나를 타박했지만 나는 분명히 그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누구도 믿지 않던 그때 갑자기 집 전체에 정전이 났다. 당황한 우리들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서로를 확인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한가운데에서 콩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조명이 꺼져 있었고 더욱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복도 저 뒤편에서부터 스멀스멀 다가오는 정체 모를 존재를 직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급히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했다. 혼란에 빠진 채 바깥으로 나왔을 때 노란 불빛이 켜져 있는 마을에 작은 구멍가게가 보였다. 우리는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다. 가게 주인은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우리는 그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잠시 몸을 피할 수 있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우리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아침이 올 때까지 마을을 한 바퀴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마을을 걷던 중 우리는 이곳에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분명 우리가 들은 이야기와는 결이 달랐다. 당시 그곳에서는 한 가족이 모종의 의식에 의해 저주를 받았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여러 차례 낯선 사람들은 그 집을 떠났다는 것이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우리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 내내 친구들과 나는 밤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누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다만 다시 그곳을 찾고 싶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가끔씩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은 지금도 가시질 않는다. 아직도 그 마을과 그 집이 그대로일지 아니면 지금은 없어졌을지 알 수 없다. 다만 그곳에서의 경험이 나에게 있어 가장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기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게시물을 클릭했고 한 네티즌이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풀어놓은 긴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몇 년 전 여름 대학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소괴단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고 한다. 펜션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2층 건물이었고 주변은 숲풀이 우거져 있어 인적이 드물었다. 도심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한적하게 자연을 즐기고 싶었던 친구들은 이곳을 택한 것에 매우 흡 좋게 했다. 첫날 친구들은 짐을 풀고 근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 해가 저물 무렵 펜션으로 돌아와 간단하게 바비큐를 해먹고 밤이 깊어지자 거실에 둘러앉아
각자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이 펜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여기서 몇 년 전 어떤 가족이 살았는데 둘째 딸이 실종된 채로 발견되지 않았대.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들은 흥미로워하며 좀 더 얘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그는 이어서 그 딸은 마지막으로 이 펜션 주변 숲에서 목격되었고 당시 가족들은 펜션을 떠나며 그 딸을 끝내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 펜션에 머무는 사람들은 정체 모를 소녀가 나타났다는 목격담을 전하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그저 잘 만들어진 괴담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자정이 조금 넘었을 무렵 베개 밑에 두었던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확인해보니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어서 도망쳐. 놀란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달빛이 잔잔히 쏟아질 뿐이었다. 일순간에 두려움을 떨쳐버리려 했고 장난 전화로 치부한 나는 그대로 잠을 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심장이 두근거려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그래도 무리하게 잠을 청하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목소리. 언니, 여기서 나가야 해. 빨리. 얼어붙은 나는 가만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열어볼까 말까 고민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손잡이를 돌렸다. 겨우 문을 열고 나가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도의 끝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 주변은 적막으로 가득했다.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에 나머지 친구들을 깨우기로 결심하고 그들의 방문을 하나하나 두드리기 시작했다. 모두를 깨워 상황을 설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고 하던 찰나 갑자기 건물 전체에 전기가 나가버렸다. 어둠 속에서 친구들은 당황해하며 서로를 찾느라 소란스러웠다. 그때 창밖으로 보이는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들 창가에 몰려들었고 불빛은 점점 펜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곧이어 우리는 불빛이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것은 손에 랜턴을 든 채 흰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친구들 모두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펜션 안팎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던 사이 한 친구가 깜빡 켜둔 휴대폰 플래시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복도로 나가보자고 제안했다.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서자 아까보다 한층 명확해진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에 나오면 안 돼. 그들은 널 찾고 있어. 마치 귀 속에서 직접 속삭이는 것 같은 목소리에 나는 다시금 다리에 힘이 풀렸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모두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또 다른 친구가 외쳤다. 누가 우리 방 불을 켜놓았어. 저기 봐. 친구의 알림에 방문을 바라본 순간 방 안에는 분명 우리가 끄고 나왔을 전깃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때서야 누군가가 우리보다 먼저 그 방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급히 방으로 들어가 확인했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침대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을 뿐이었다. 사진 속에는 우리가 들어오지 않은 지하실로 이어지는 비밀 층계가 찍혀 있었다. 이 펜션에 그런 층계가 있었다니 사진을 확인하던 친구가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 있어. 아마 그곳일지도 몰라. 두려움에 가득 찬 우리는 주변을 조금씩 탐사했고 마침내 한 벽 부분이 다른 곳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누른 적 없는 독특한 문양의 손잡이. 그것을 돌리자 비밀 계단이 나타났다. 암흑 속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마치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둘씩 내려가자 곧장 허름하고 광활한 지하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각종 낡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실종된 소녀의 사진과 엮인 기사들이 쌓여 있었다. 순간 이 모든 것의 정체를 알아차린 우리는 급히 지상으로 뛰쳐나왔다. 이제껏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야기가 단순히 괴담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밤 우리는 섣불리 어둠의 진실을 접했으며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 일 이후로 그 펜션은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곳에 살았던 소녀의 실종 사건은 미궁 속에 감춰져 있다. 그저 단순한 도시 괴담이었을 뿐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가을밤 나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게시판을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중 특별히 눈길을 끈 하나의 글이 있었다. 제목은 나만 알고 있는 우리 집의 비밀이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에 이끌려 나는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고 있었다. 어린 시절 글쓴이는 부모님과 함께 외딴 시골 마을에 있는 큰 저택으로 이사를 갔었다고 한다. 그 저택은 외부와는 고립된 듯한 느낌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 집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큰 가격 차익을 기대하고 그 집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가족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글쓴이의 방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밤이 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고 가까워졌다. 결국 글쓴이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다. 하지만 부모님은 너무 예민한 듯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소리는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고 글쓴이는 자주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꿈에서는 항상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는데 낯선 여인이 저택의 지하실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외로워 보이는 여인은 핏기 없는 얼굴로 슬프게 미소 지으며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으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상한 꿈에 시달리던 글쓴이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저택의 지하실을 찾아가기로 했다. 부모님이 외출한 어느 날 저녁 지하실 문을 연 글쓴이는 오래된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둠 속에 홀로 있는 자신이 두려웠지만 그저 꿈에서처럼 지하실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켜켜이 쌓인 물건들로 가득했지만 글쓴이는 꿈속 여인이 있던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벽 한쪽에 이상한 모양의 문을 발견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누군가 살아왔다.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 방에는 작은 침대와 의자,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낡은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옛날 스타일의 옷을 입은 여인이 찍혀 있었고 그 여인은 글쓴이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문득 여인의 슬픔 가득한 눈빛이 떠올라 글쓴이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글쓴이는 그 이후로도 가끔씩 꿈속에서 여인의 미소를 보곤 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러나 글쓴이는 여전히 그 집을 떠날 때까지 지하실에는 가지 않았다고 글은 마무리되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글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내가 그 저택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게시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서운 경험담이 넘쳐나는 것 같았고 나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나만의 공포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밤이 되면 벽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